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이 됐죠.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이 후보 측이 조금 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에서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네, 관련 정치권 소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대담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어제 이 후보의 수당 연설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4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에서의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함께 보셨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다만 당초에는 이제 좀 차이가 좀 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좀 50.29%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좀 큰 표차로 지면서 턱걸이 과반을 했고 조금 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좀 과반을 간신히 얻게 된 결선 투표 가지 않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고요. 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긴 사람은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한데 진 사람은 굉장히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진 사람의 논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투표 경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네네. 이게 금방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서울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1%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득표를 기록했다가 왜 3차 슈퍼위크에서는 20%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느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기사 측이 조금 방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 측이 열심히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슈퍼위크 때까지 계속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을 하기도 했어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도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게 예.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떨어져서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실 것처럼 재외국민 또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지르면서 좀 박빙이 됐던, 그러니까 박빙이 아니죠. 이게 좀 많이 올라왔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 국민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 이 대장동 사건이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그간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어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지사 말씀처럼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과연 국민이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프레임 전쟁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정당 차원에서. 예. 그런데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건 설계를 담당했고 공무원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이재명 지사가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과연 명명하고 프레임을 짤 수 있느냐. 저는 이 점은 분명히 이재명 지사의 실수라고 봅니다.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이것을 국민의힘에 밀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을 떠나서 예. 행정에 대해서 이거 실정이냐 아니냐, 심지어 비리냐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당사자격인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정말 생뚱맞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1차 슈퍼위크 때 70%가 투표해가지고 51%를 얻었어요. 예. 근데 2차 때는 이게 투표율이 4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랬었죠. 이럴 때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라고 거기서 그 퍼센테이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예. 투표율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방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슈퍼위크에서는 80%, 이게 사실 전무후무한 걸로 좀 보는데 80%의 투표율에서 28%뿐이 못 얻었거든요. 요게 62%가 이제 이낙연 지사를 찍었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비슷해요.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평가 수행 적정성을 보면 58%가 이제 부정적 평가를 주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죠. 부동산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그동안에 해온 대장동에 대한 본인의 어떤 느낌,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본선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듯한 느낌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서는 저는 이것은 각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지만 첨언할 수 있을까요? 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 해명, 이제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논리를 단순 명쾌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내에도 경쟁자가 있고 당 밖에도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를 상대해야 할 것인가, 양쪽으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논리를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재명 지사 해명이 좀 부족했다, 좀 해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초기에 대장동 문제가 나왔을 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사실 반론이나 아니면은 당내 공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낙연 후보 쪽 공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뭔가 자기 논리를 명쾌하게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지금 이번에 3차 슈퍼위크 결과가 이게 민심이라고 하면요. 지난주 우리 매주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민심이라면 아마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등치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사의 방심과 이낙연 후보 쪽에 열심히 선거인당 모집이나 이런 마지막에 결집하는 모습들이 같이 반영이 된 것이다. 하나만의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만약에 기조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적하신 것처럼 민심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에게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선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도 부동층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뚫고 나갈 것이냐. 이걸 그냥 정면 돌파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잘 정리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이제 중요한 시점이 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번쯤 논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당 선관위에 이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사퇴한 후보들 정세균, 김두관 의원 후보들이 얻은 표를 유효표로 산정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진 사람은 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우리 뭐 축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팀 선수 마지막까지 갔는데 졌다고 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그때 한 번 더 슛했더라면 그리고 한 번 나한테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내가 골 넣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보죠. 만약에 이번 결과를 다시 뒤집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선출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선관위가 재해석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낙연 캠프 쪽에서 모르고 저런 문제 제기를 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선 불복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밀어는 뭐 많이 남을 수 있을 거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장동 이슈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가서 진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크게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거에 뭐 그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후단협 뭐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이번에 분명히 한번 뭔가 의미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네. 진짜 이걸 바꿔가지고 뭐 결선 가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게 말씀이죠? 해가지고 만약에 바꿨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거의 뭐 대선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선거법상으로도 후보가 경선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도 하고요. 예. 결국 이제 당의 선관위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 위원장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좀 저는 이제 보셨어요? 그 결선 투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네. 특별 당규 규정이 좀 불합리하긴 하죠. 그런데 당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무효표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게 소급하는 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효라는 건 소급하는 것이고 네. 특별 당규 규정에 보더라도 유효표의 합산의 과반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선관위 해석이 전 맞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낙연 지사의 이의 제기는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저것은 선관위에서는 아마 이의제기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을 겁니다. 그게 알겠다. 해석으로 맞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완팀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낙연 지사에게 정치적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저는 결선 투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제 4, 5일 결선 투표인가 5, 6일인가 뭐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결선 네.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승리할 거로 보여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완팀을 애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선 투표 합시다라고 하면 완팀이 구성이 됩니다. 결선 투표 승리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기자회견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일단락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갑시다. 한번 좀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더 원팀이 안 되죠. 더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먼저 시작될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당내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사건도 나중에 있는 상황에서 예. 더 그게 이제 불거지면은 또 그렇죠. 당 그럴 가능성이 선관위가 있겠군요. 정말 예. 제대로 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당원들이 훨씬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또 한 번 이긴다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러면 이제는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요. 결국 원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원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 때 있으면 끊어서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벌써 캠프 내에서 뭐 이낙연 캠프 쪽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예. 더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김성환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자꾸 결선 투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지자들 보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당 내에서는 그게 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세력이라고 뭐 흔히들 이제 표현하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웃사이더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내 주류가 교체돼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만들었던 뭐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출하려고 했던 후보가 지금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실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교체, 뭐 세력 교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당의 중심을 잡아나가면서 정리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 거기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네. 전체 큰 틀을 좀 못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타당 문제지만 만약에 제가 이재명 지사 측에 있다면 통 크게 결선 투표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관위가 결선 투표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송영길 대표가 다소 이재명 지사 측에 좀 유리한 결과론적으로 그런 몇 가지 결정을 했잖아요. 연기도 그렇고 저 TV 토론도 보면 일단 마지막에 취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해석할 때 저렇게 24,000표 정도를 무효화시켰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좀 불편부당한, 그러니까 좀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업 개헌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결선 투표 제도의 취지가 뭐냐? 이거 압도적인 승리를 주자는 거죠. 어쨌든 두세 번 해서라도 한쪽이 뭐 57%, 6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줘서 이걸 모두가 따라오게끔 하자, 객관적 수치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라서 서로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 합시다라고 먼저 발표를 하시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원팀 구성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취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지사가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부동산을 대개혁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화천대유 게이트 뿌리 뽑겠다.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대장동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본선에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드러난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앞으로 뭐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변수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아마 상대당에서는 이재명 지사하고 연관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레이스 끝까지 아마 괴롭히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특검을 전 주장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재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대선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 수사 결과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이슈는 대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 정면 돌파하고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 지사는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부패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부패 기득권 세력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 지사가 그동안에 얘기해갖고 뭐 하다못해 이낙연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공개념도 얘기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특히 이제 그 토지 보유세에 관한 문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불로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 뭐 예를 들면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게 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자료로 나왔던 것처럼 한 개인이 아파트하고 뭐 다세대 주택 1,600채를 부산에서만 갖고 있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600채도 넘게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한 채당 1억씩 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600억, 뭐 1,000억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거기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이게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가지고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행태다. 네.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아마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시장 때 했던 거예요, 저게. 본인이 시장 때 인허가권을 갖고 했던 것이고, 저것이 택지 개발이 필요해서 공공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개발 사업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민간 합동으로 본인이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기도를 통해서 환수 공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사업으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거 누가 했느냐? 이 시장 하에서 이 시장의 관리 감독을 잘못했든, 아니면 본인이 설계를 잘못했든 본인이 한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죠?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국민적 약속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것을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명명하시면서 저걸 뿌리 뽑겠다 그러면 과연 국민이 저걸 공감할까요? 그래요. 어떤 그 이슈와 본인의 어떤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좀 여론이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되자 축하 인사를 건넨다기보다는 역시나 뭐 대장동 얘기인데, 이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뭐 축가와 함께 선의의 어떤 경쟁을 당부한 덕담을 건네는 관례를 벗어나서 총공세를 펼친 것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축하해 주면 안 되나요? 만약에 축하부터. 나중에 가가지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다 그래도 아마 좀 축하 인사 정도, 덕담 정도는 건네고 공격하더라도 공격하는 게 그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축하 인사 정도는 건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나는 그 사람하고 상대할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해도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곧바로 그냥 뭐 대장동으로 그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공세를 펴는 모습이 물론 이제 당내 지지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만 좀 옹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럴 때 좀 더 이렇게 통 큰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불필요한 걸 공영 개발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잖아요. 민간 개발로 일단 가려고 했던 거고 LH도 손 뗀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새로운 방식의 어떤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신흥동이 있는데 구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지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구도심을 공원화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민간 차원의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를 결합시켰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드리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천문학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환수한 걸 구도심에 투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LH가 공영개발로 가던 걸 공영개발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회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력 있다고 좀 들리는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어찌됐든 성남시장 시절에 개발을 주도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사가 책임을 비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점,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있어서는 이 지사가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뒤로 뭘 돈을 받는지는 난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신흥동 부지 그 공단 부지는 사실은 별도의 그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발 계획에 따르더라도 기부 체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흥동 그 PFV라는 회사에게 성남시가 200~300억 원을 물어주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단 말이죠.
그 계약 위반으로. 그다음에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민영 개발로 추진하다 공영 개발로 돌려줬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이 이게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개발로 가게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발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가치 때문에 택지 개발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걸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라도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라는 게 제 문제의식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의장에게 뭐 몇십억 원, 부의장에게 얼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이걸 감독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실제 개발 행위 인허가에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갖는 인허가권이 갖고 있는 이 시장 휘하의 여러 가지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관련돼 있는 이 개발 행위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네. 본인이 분명히 실수건 비리건 간에 자세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해명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께서 충실한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대장동 네, 지역은 한편- 마무리 짓고요. 네. 한편 한편 국민의힘 2차 컷오프 통과한 대권주자 4명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광주에서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그 광주에서 첫 토론회인데 이게 지역 합동 토론회입니다. 네. 예. 최고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5시 반부터 하는데 아마 지역 공약에 들어가는 토론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지역 공약에 대한 공방이 원래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후보별로 이해관계 때문에 짧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이제 8명이 할 때보다는 4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한 질의와 응답 과정이 좀 더 자세하고 충실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선관위원으로서 좀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정책적인 토론이 국민한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또 홍준표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좀 어쨌든 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실 때는 이번 국민의힘 뭐 오늘 TV 토론도 그렇고요. 본경선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떤 거 좀 지켜봐야 될까요? 뭐 일단 2차 경선 때 그러니까 컷오프 되기 전까지 상황은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지층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들도 뭐 이른바 주술 정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새로운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본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선관위원으로서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정책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니까 후보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허점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과거에는 윤 전 총장이 토론회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도 많이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 가지고는 이제 그런 허점이 잘 안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아마 윤 전 총장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전보다는 좀 더 심층된 토론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